술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기 뒤에서 의뢰인분의 가슴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몸을 만져대는 느낌이 드신 거죠.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 형사사건 편을 촬영을 하면서 먼저 가해자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의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의 형사사건 역시 추후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즉, 어떻게 고소를 진행을 하고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술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증인으로서 진술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혹은 가해자로부터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유사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의 설명 역시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거나 혹은 각색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준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법정 구속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뢰인은 대학에 이제 갓 입학한 여자분이셨습니다. 많이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대학에 입학을 하면 동기들, 탁과 친구들, 선배들 등등 해서 얼마나 술자리가 많습니까? 그렇죠? 의뢰인도 이제 그렇게 여러 술자리를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도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셨는데, 그 술자리에서 마음이 맞았던 다른 여자분들, 남자분들 여러 명이 함께 그중 한 명의 자취방에 가시게 된 겁니다. 거기서 2차로 술자리를 하면서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기 뒤에서 의뢰인분의 가슴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몸을 만져대는 느낌이 드신 거죠. 사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갓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솔직히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의뢰인분도 몸이 딱 굳어버리는 겁니다. 술 기운도 있고 잠 기운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같이 잠들었던 다른 일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고, 그때 추행이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옷 매무새를 살펴보니까 부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던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분야별 가이드 성범죄 파트 아니면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 형사사건 피해자 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내용인데, 이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신고당하시거나 그런 지인을 옆에 두신 분들은 누군가 피해자라고 자처를 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라고 자처를 하면서 범죄 피해 주장을 하면 사람 하나 성범죄자 만드는 거 일도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성범죄를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또 맘처럼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피해자 조사 때 적어도 변호사 동석 하에서는 수사관님의 말투까지 공격적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날카로운 내용의 질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특히 무고 사건도 이슈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나 무고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자,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범죄 피해 내용이 뭔가요? 내가 술에 취해 있고 자고 있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 즉, 형법상 준강제추행 사안입니다. 형법 제299조를 보시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준강간 같은 경우에는 DNA가 높은 확률로 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준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들 아시다시피 범죄 피해에 대해서 진술로 증명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진술하면 할수록 이게 과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였던 것이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또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가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적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시점에서 이미 그러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러한 신체 접촉이 허용될 관계도 아니고 그런 것이 허용될 상황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측은 사실상 무죄 주장을 포기했고요. 초범이고 이런저런 양형 사유를 주장하시면서 법정에서까지 선처를 구하셨는데 결국 1심 법원에서 징역형,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양형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판부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의뢰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첫 발을 내딛는 입장에서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고 그런 상처가 치유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